속에서 울리는 용연의 메아리. 거창 장십년대. 스자정의 거리는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했다. 어린 진여초에게 세상은 소리 없는 흑백 영화와 같았다.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그저 입술의 움직임으로만 다가왔고, 떠들썩한 장터의 활기는 공허한 침묵으로 느껴졌다. 중이염은 그의 고막을 갉아먹었고, 그와 함께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냈다. 그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린 진여초는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다. 아이들은 그의 어눌한 발음을 흉내내며 깔깔거렸고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는 장난을 쳤다. 그들의 해맑은 얼굴은 진여초의 눈에선 기괴한 가면처럼 보였다. 벙어리, 귀머거리. 그 단어들은 소리 없는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매일 밤 그는 꿈속에서 수많은 비웃음 소리에 둘러싸여 깨어났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리시켰다. 말문이 막힌 그는 분노를 다른 방식으로 표출했다. 그의 방은 은밀한 폭력의 공간이었다. 부모님이 사준 인형들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머리가 잘리고 사지가 부러진 채 침대 밑에 처박혔다.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오면 그는 조용히 돌멩이를 집어 새를 향해 던졌다. 돌멩이는 정확히 새의 몸을 꿰뚫었고 새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떨어져 죽었다. 어린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묘한 쾌감을 느꼈다. 세상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듯 자신도 무언가를 파괴하며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이가 그의 방에 들어왔다. 아이는 찢겨진 인형들을 보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진여초, 너 무서운 아이구나. 그 말은 진여초의 내면에 숨어있던 어둠을 깨웠다. 그는 아이를 향해 달려들었고 아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진여초는 생전 처음으로 강력한 힘을 느꼈다. 그 순간 부모님이 들이닥쳐 그를 떼어냈다. 아버지는 그의 뺨을 후려쳤지만 진여초는 고통 대신 알 수 없는 흥분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 사건 이후 그의 내면에는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게 되었다. 하나는 세상의 냉대 속에서 고통받는 나약한 소년, 다른 하나는 그 고통을 파괴와 폭력으로 되갚으려는 사악한 그림자. 이 그림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가족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게 했지만 그들의 애정은 진여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증오의 싹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그의 유년은 소리 없는 감옥이었다. 그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대신 내면의 증오가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 증오는 곧 그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유년기는 훗날 스자정시 전체를 뒤흔들 잔혹한 폭발의 서막에 불과했다. 암직공장의 굴뚝과 고립된 영혼. 1976년 16살의 진여초는 스자정의 3번 방직공장으로 들어섰다. 굉음과 먼지로 가득 찬 그곳은 그에게 또 다른 감옥이었다. 거대한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뿜어내는 소음은 그의 귀에 닿지 않았지만 진동은 그의 발밑에서부터 심장까지 타고 올라와 불쾌한 전율을 일으켰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투명인간과 같았다. 그들은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진여초의 침묵은 거대한 벽이 되어 그들을 갈라놓았다. 진여초는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꽂고 홀로 걸었다. 그의 눈에는 동료들의 활기찬 모습이 모두 조롱으로 비쳤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다 멈칫하고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그는 늘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확신했다. 귀머거리 자식, 어눌한 놈,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렸다. 그 소리들은 환청처럼 그를 괴롭혔고 그럴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황폐해져 갔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할 때 진여초는 구석진 곳에 홀로 앉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동료들의 등 뒤에 머물렀다. 그는 그들의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멸시를 읽어내려 애썼다. 젓가락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밥을 먹었지만 사실 밥은 모래알 같았고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다. 밥그릇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그의 고립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어느 날 작업 도중 그의 기계가 멈춰섰다.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둘러쌌다. 그들의 걱정 어린 눈빛과 손짓은 진여초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곁에 있던 은치를 휘둘러 기계를 부셨다. 나를 비웃지 마.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지만 그에게서 나온 것은 겨우 알아들을 수 없는 쉬인 목소리였다. 동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공장 관리자는 그를 며칠간 정직시켰다. 그날 밤 진여초는 텅 빈 공장 구석에 숨어들었다. 멈춰선 기계들 사이로 어둠이 스며들었다. 그는 차가운 쇠붙이를 만지며 안았고 그를 비웃지 않았다. 기계는 오직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는 그 밤 내내 거대한 기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세상은 나를 부시러 간다. 하지만 나도 세상을 부실 수 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파괴와 복수만이 가득했다. 공장 밖으로 뻗어나온 거대한 굴뚝은 그의 어두운 영혼을 그대로 투영하는 듯했다. 그 굴뚝은 언젠가 세상의 분노의 연기를 뿜어내 그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었다. 여결혼, 배신, 그리고 잊힌 절규. 1984년 소개를 통해 만난 여인과 진여초는 결혼했다. 겉보기에 평범한 가정의 시작이었다. 화장품 사업은 순조로웠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러나 진여초의 내면에 자리 잡은 어둠은 돈으로도 화려한 물건으로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집은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아닌 그의 분노가 쌓여가는 미실이었다. 밤이 되면 그는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늘 불안과 분노로 일렁였다. 아내가 사소한 실수를 할 때마다 그의 폭력은 섬뜩하게 터져나왔다. 찰싹찰싹. 아내의 뺨을 때리는 소리는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다. 아내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못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진여초는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구를 부셨다. 아내의 비명은 그의 귀에 닿지 않는 메아리였다. 오히려 아내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에게 아내는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결혼 생활 내내 진여초는 외도를 일삼았다. 그는 다른 여자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며 애정을 갈구했다. 그의 행동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과 과시욕의 표현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외도에 대한 죄책감 대신 또 다른 분노가 그를 휩쓸었다. 나는 밖에서 이렇게 대우받는데 왜 집에서는 이렇지 못하나. 그는 아내를 향해 더 격렬한 폭력을 휘둘렀다. 아내는 그를 향한 기대를 이미 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1988년 아이가 태어났다. 핏덩이 같은 아기를 안고 진여초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낯선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가?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매섭게 노려봤다. 그의 눈동자는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는 진여초의 의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진여초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아이는 그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닌 자신의 불행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증거였다. 수년간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친정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진여초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밤낮으로 장모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당장 내 아내를 돌려보내. 그의 고함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모가 그를 말리려 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장모를 폭행했다. 늙은 장모는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으로 실려왔다. 그 사건 이후 아내는 진여초의 소나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빠졌다. 진여초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폭력과 증오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계약일 뿐이었다. 시엔정, 애정의 구걸, 강간, 그리고 10년의 낙인. 아내에게서 벗어난 진여초는 새로운 사냥감을 찾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젊은 여인이었다. 그는 돈과 권력을 무기 삼아 그녀에게 접근했다.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식사를 대접하며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가면을 썼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미소 뒤에 숨겨진 자신의 욕망을 감추려 했다. 여인은 그의 가면을 믿었고 그의 선물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믿음직한 남자라 생각했다. 그러나 진여초에게 그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병든 자존감을 채워줄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을 탐했고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고 싶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그는 여인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그를 거부했다. 저는 당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 한마디가 진여초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웠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여인의 거절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잘해줬는데 감히 날 거부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여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여인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여인의 눈에는 공포의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의 몸부림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절규를 듣지 못했다. 혹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의 소나기에 갇힌 여인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의 영혼은 그날 밤 산산조각 났다. 진여초는 자신의 욕망을 채운 후에도 여인의 눈에 비친 공포를 즐기는 듯했다. 그는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모습을 그저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진여초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여인은 모든 것을 증언했다. 재판정에서 진여초는 혐오스럽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것이 자신을 거부한 세상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인, 진여초는 강간죄로 징역 10년에 처한다. 그 판결은 진여초에게 더 큰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감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자신의 세상으로부터 더 깊이 고립시켰다고 생각했다. 그의 영혼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핫다스 최후의 일격. 사슬 속에서 맹세한 복수. 차가운 감옥벽은 진여초의 분노를 더욱 단단하게 굳혔다. 그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지만 세상은 쉼없이 흘러갔다. 어느 날 그의 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아내가 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 서류를 보낸 것이다. 그 서류는 진여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진여초는 감방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배은망덕한 계집! 감히 나를 버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온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아내가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내와 낯선 남자의 모습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다. 진여초의 세계는 이제 아내의 배신이라는 망상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었다. 그는 낡은 침대볼을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둔 칫솔 손잡이를 꺼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칫솔 손잡이는 그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그는 매일 밤 그것에 손에 쥐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내가 여기서 나가는 날 너와 네 놈들을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의 깊이는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외치며 울부짖었다. 진여초! 진여초! 너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거야. 감옥 생활은 그에게 더 깊은 절망과 광기를 선물했다. 그는 다른 죄수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그에게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오직 혼자서 복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아내를 어떻게 죽일지, 장모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할지, 심지어 무고한 이웃들까지 어떻게 파멸시킬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폭력이 철원기사 아닌 예술적인 파괴 행위에 가까웠다. 어느 날 밤 진여초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폭탄을 들고 아내의 집 앞에 서 있었다. 폭탄을 터뜨리자 아내와 모든 이웃들이 비명을 지르며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았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묘한 흥분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래, 이거야.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 그는 폭탄을 이용한 대규모 복수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폭탄의 도면이 그려지고 폭발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갔다. 감옥은 진여초에게 형벌이 아닌 복수를 위한 준비실이 되었다. 그는 매일 밤 복수의 망상 속에서 잠들고 복수의 열정으로 눈을 떴다.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다. 남은 것은 오직 복수만을 향해 달려가는 껍데기뿐이었다. 진여초의 내면에 도사리던 어둠은 이제 거대한 괴물이 되어 출소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스 오래된 상처와 운명적인 사고. 1994년 진여초는 가석방을 위해 병보석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 그때 외부에서 온 소포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렸다. 소포 안에는 어머니의 부고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 소식을 접한 진여초의 내면은 또다시 격렬한 폭풍우에 휩싸였다. 그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의 머릿속은 광기로 가득 찼다. 교통사고? 우연일 리 없어. 그의 망상은 또다시 아내를 향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 아내의 치밀한 복수라고 확신했다. 내가 그녀의 어머니를 다치게 했으니 그녀는 내 어머니를 죽였다. 완벽한 복수극이다. 그의 논리는 비뚤어졌고 증오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날 이후 진여초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그는 감옥의 차가운 벽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간수들은 그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내면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진여초의 정신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다. 며칠 후 병보석이 허가되었다. 진여초는 마치 사슬이 풀린 맹수처럼 감옥을 뛰쳐나왔다. 그는 치료를 받는 척하며 몰래 자취를 감추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아내를 찾아 응징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아내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진여초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두운 밤, 그는 마침내 아내를 납치했다. 그의 눈은 이미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내 어머니를 죽였지? 네가 복수한 거지?
진여초의 목소리는 섬뜩하게 떨렸다. 아내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는 그냥 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아내의 대답은 그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켰다. 거짓말. 네가 아니면 누가 내 어머니를 죽일 수 있단 말이야. 그는 아내를 묶어놓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그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찼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창고 안에서 맴돌았지만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진여초는 아내의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아내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21일간의 지옥 같은 감금과 폭행 끝에 아내는 겨우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진여초는 다시 체포되었다. 그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광기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의 소통을 원치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복수의 목소리만을 들었다. 진여초의 영혼은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심연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이 사건은 훗날 그가 저지를 대규모 폭탄 테러의 잔혹한 예고편에 불과했다. 신책 지우모의 집. 1997년 족쇄에서 풀려난 진여초는 어둠 속을 헤매는 유령처럼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집은 더 이상 그에게 익숙한 곳이 아니었다. 낯선 여자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었다.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는 사실은 진여초의 얼어붙은 심장에 맹렬한 불을 질렀다. 그의 눈은 불타올랐고 핏줄이 섰다. 감히 나 몰래. 그의 내면에서 또 다른 광기가 깨어났다. 계모는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했지만 진여초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조롱이었고 그녀의 친절은 비웃음이었다. 그는 계모를 향해 매일같이 욕설을 퍼부었다. 더러운 년, 우리 어머니 자리를 네가 차지해.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계모는 두려움에 떨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느 날 밤 진여초는 식칼을 들고 계모의 방으로 들어갔다. 계모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의 발소리에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진여초의 얼굴이었다. 일어나, 놀이 좀 하자. 진여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계모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진여초는 그녀의 목을 조르며 쇠파이프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우리 어머니는 네가 죽여. 진여초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진여초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집은 지옥으로 변했다. 진여초는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돈 내놔. 안 그러면 모두 죽여버릴 거야. 그의 협박에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돈을 건넸다. 그는 가족들을 향해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누나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을 때렸고 아버지가 반항하면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폭력은 점점 더 잔혹해졌다. 그는 가족들을 감금하고 밥을 주지 않으며 고통을 즐겼다. 가족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복종했다. 진여초의 광기는 집 밖으로도 퍼져나갔다. 그는 이웃집에서 물건을 훔쳤고 심지어 대낮에 강도짓을 서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눈에 비친 광기를 보며 공포에 질려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다. 그의 악명은 스자정시 전체에 퍼져나갔다. 진여초라는 미친놈이 돌아왔대.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가족들마저 그를 외면했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그와 그의 어두운 그림자뿐이었다. 진여초는 외로웠지만 고독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을 버린 세상을 증오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수의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닌 세상 전체를 향한 파멸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새 파이프는 언젠가 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도구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운명적인 만남, 떠도는 영혼과 사냥꾼. 2000년 8월, 스자종의 거리는 늦은 밤의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진여초의 눈에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웨이스와 26세의 윈난성 출신 노숙자였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얼굴은 며칠 동안 굶은 듯 헬쑥했다. 그녀의 모습은 진여초의 내면에 숨겨진 잔인한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웨이수아는 납치되어 팔려갔던 끔찍한 과거를 진여초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동정이 아닌 묘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진여초는 가면에 섰다. 친절하고 다정하며 이해심 깊은 남자의 가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 춥지. 내가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약과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국수와 물을 사주며 환심에 샀다. 웨이수아는 그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진여초가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 믿었다. 진여초의 집은 안식처가 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진여초는 완벽한 신사처럼 행동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고 밤마다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러나 이 꿀같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진여초의 내면에 도사리던 괴물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의 친절은 단순한 연극이었고 웨이조하는 이제 그의 새로운 소유물이 되었다. 진여초의 광기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웨이즈화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를 쳐다보기라도 하면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너 감히 누구를 봐?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의 눈은 불타는 듯했고 폭력은 점점 더 잔혹해졌다. 그는 의자를 집어 웨이즈화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에게 그 소리는 즐거운 음악에 불과했다. 그녀의 온몸은 멍투성이가 되어갔다. 진여초는 웨이즈화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다. 그는 웨이즈화에게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게 했다. 이걸로 내 담배 살 돈을 구해와. 그의 명령에 웨이즈화는 두려움에 떨며 물건을 훔쳤다. 그녀의 영혼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진여초의 폭력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의 그림자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웨이즈화는 그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에 질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그녀의 탈출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녀는 희망을 잃어갔다. 진여초는 웨이즈화의 절망을 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폭력범이 아닌 영혼을 파괴하는 악마가 되어 있었다. 자유를 향한 도주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2000년 11월 11일 웨이즈화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지옥에서 살 수 없었다. 진여초가 잠든 틈을 타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다.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자유의 공기는 차갑고 쓰라렸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그녀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고향인 윈난성으로 가는 버스표를 샀다. 버스에 올라탄 순간 그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이제 살았다. 며칠 후 진여초는 잠에서 깨어나 웨이즈화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또 다른 여자를 찾으면 되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다른 여자를 찾으려 했지만 웨이즈화의 그림자는 그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복종과 두려움에 길들여진 그의 욕망은 다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웨이즈화를 향한 끔찍한 집착이 싹트고 있었다. 2001년 초, 진여초는 웨이즈화를 찾아 윈난성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굶주린 짐승처럼 집요했다.
그는 웨이지와의 행방을 묻고 다녔고 마침내 그녀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2001년 2월 22일 진여초는 웨이지와의 집 앞에 섰다. 그녀의 부모는 그의 낯선 방문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진여초는 뻔뻔하게 웨이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웨이지와는 진여초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절대 안 돼요.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웨이지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진여초는 그녀의 집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그녀의 가족을 괴롭혔다. 웨이지와의 부모는 그를 떼어내기 위해 신랑 지참금으로 6,800위안을 요구했다. 그들은 진여초가 돈이 없어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진여초의 광기를 과소평가했다. 2001년 3월 9일 저녁, 진여초는 다시 웨이지와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섬뜩했다. 나와 함께 갈 건가 말 건가.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서웠다. 웨이지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진여초의 얼굴은 짐승처럼 일그러졌다. 그는 가방에서 새망치를 꺼내 들고 웨이지와를 향해 달려들었다. 웨이지와의 비명은 짧게 끊겼다. 그녀의 몸은 바닥에 쓰러졌고 붉은 피가 서서히 번져나갔다. 진여초는 그녀의 싸늘한 시신을 바라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웨이지와의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의 다음 행선지는 스자정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세상에 대한 최후의 복수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파괴자의 귀환. 웨이지와의 싸늘한 시신을 뒤로하고 진여초는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허베이 성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여유와 잔혹함만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기차에 몸을 싣장 한 건축자재 상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왕이순과 합펑친 부부를 만났다. 가장 강력한 폭발물을 원합니다. 양은 많을수록 좋고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부부는 그의 기이한 분위기에 움찔했지만 거액의 돈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거래는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575kg의 폭약이 14개의 마대자루에 담겨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 무게는 단순한 물질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될 무게였다. 진여초는 폭약 자루들을 짊어지고 한적한 창고를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밤샘 작업을 시작했다. 50개의 도화선이 폭탄장치로 조립되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눈은 광기 어린 진영으로 빛났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수 대상들의 명단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명단의 첫 번째는 전처와 아들이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들. 자신을 닮지 않은 그 아이는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의심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 그에게 아들은 아내의 배신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는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통째로 날려버릴 계획을 세웠다. 두 번째는 전 장인, 장모였다. 그들은 딸의 이혼을 부추겼고
자신을 향해 격렬의 눈빛을 보냈다. 진여초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격려를 잊지 못했다. 그는 그들의 아파트에 가장 많은 폭약을 설치하여 뼈도 남지 않게 만들 작정이었다. 세 번째는 누나였다. 누나는 그의 동의 없이 집을 팔았고 그에게 고작 10,000위안만을 건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기만하고 돈을 빼앗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누나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와 계모.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그 행위는 진여초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어머니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죽음을 맞게 할 것이라 다짐했다. 진여초는 명단에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복수 대상들의 집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웃었던 이웃들의 집에도 폭탄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주마.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폭탄을 짊어지고 스자종이 거리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는 유령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계산적이고 냉혹한 킬러의 발걸음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스자종의 하늘 위로 끔찍한 복수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우스스터 골든 새벽의 교향곡 2001년 3월 16일 스자정의 새벽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짙은 어둠이 도시를 감싼 새벽 4시 16분. 진여초의 그림자가 3번 당직공장 기숙사 15호동에 드리워졌다. 그는 아버지와 계모가 잠들어 있는 이 건물의 구석진 곳에 폭약을 설치하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불꽃이 도화선에 닿자 쿵! 귀를 찢는 듯한 톡발음이 밤을 갈라놓았다. 건물은 격렬하게 흔들렸고 서쪽 벽이 부서져 내렸다. 벽돌과 콘크리트 조각이 산산조각 났고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지만 놀랍게도 비명소리는 없었다. 오직 죽음과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진여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이 작은 폭발은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다. 4시 20분. 그는 곧장 옆 건물인 16호동으로 향했다. 이곳은 그가 한때 살았던 집이며 그를 비웃었던 수많은 이웃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진여초는 건물 중앙에 가장 많은 폭약을 설치했다. 그는 폭약을 설치하면서 과거 이웃들이 자신을 멸시했던 표정, 소곤거렸던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너희들이 날 투명인간 취급했지? 이제 너희 모두가 잿더미가 될 거야. 그제야 내 존재를 기억하게 되겠지. 쾅! 이번에는 단순한 굉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파열음이었다. 건물이 통째로 들어 올려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굉음에 묻혀버렸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노인의 절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혼란 속에 뒤섞였다. 9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모두 그의 무고한 이웃들이었다. 구급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죽음과 파괴의 공포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4시 30분. 진여초는 택시를 잡아타고 전 장인 장모가 살고 있는 기숙사로 향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수라장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세상은 한낮 연극 무대에 불과했다. 우르르. 그는 폭약을 터뜨리고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20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 4시 45분.
다음 목표는 전처와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진여초는 폭탄을 다행히 적은 양의 폭약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가 남긴 것은 폐허와 공포였다.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진여초는 140명을 죽이고 30명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폭탄 테러의 규모와 잔혹함은 중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진여초의 복수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그의 분노와 증오를 보여주는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방식이었다. 스자정의 새벽은 붉은 피와 식감한 재로 뒤덮였고 진여초의 이름은 영원히 공포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피의 심판과 영원한 공포의 낙인, 스자정의 새벽이 붉은 재와 비명으로 물들던 그 순간 진여초는 이미 도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폭발음이 멎은 후에야 비로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목적지 없는 도주를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해냈어. 세상이 날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이제 모두가 나를 두려워하겠지. 그는 광기 어린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다. 그는 마치 영웅처럼 정의를 실현한 복수자처럼 스스로를 포장했다. 그는 광시성 베이하이시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그는 국경을 넘어 다른 세상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3월 16일 스자정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는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베이징의 고위 지도부까지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20명이 넘는 전국 최고의 형사 전문가들이 스자정으로 파견되었다. 경찰은 폭발 방식과 시간대를 분석하며 범인이 단독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3번 방직공장 기숙사 16호동의 피해가 가장 컸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주민들과의 탐문 수사를 통해 진여초를 용의자 1순위로 지목했다. 그의 기괴한 행동, 가족과 이웃과의 불화,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은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주었다. 3월 23일 베이하이시의 한 여관에서 진여초는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들을 향해 조롱하듯 웃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스자정으로 압송되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는 그의 광기를 식히지 못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듯 늘어놓았다. 맞아, 내가 터뜨렸어. 진작에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는 조롱하듯 웃으며 폭탄을 공급해준 왕위순과 하펑친 부부, 그리고 도화선을 공급한 또 다른 공범의 이름까지 술술 불었다. 그는 그들을 금작 대신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그들은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17일 후 2001년 4월 17일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그의 무자비한 범죄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진여초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재판 내내 미소를 짓거나 피구석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향해 눈을 흘겼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인 진여초, 당신은 무고한 시민 108명의 목숨을 빼앗고 38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참혹하여 판결문은 사형이었다. 그의 공범들 역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4월 29일 그의 사형은 확정되었고 즉시 집행되었다. 진여초의 삶은 폭력과 증오로 시작되어 파멸적인 복수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도 스자정의 시민들은 그날 새벽의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공포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진여초의 이야기는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어둠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냉대가 한 사람을 얼마나 잔혹한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로 남아있다.